오늘 3월 14일 이제 따뜻한 이제 봄날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날인데, 더더군다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을 줄 알고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소식을 만들어 내려고 또 광장에 나가신 분들도 많으셔서 여기 한 200명 오실 줄 알았는데 광장에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 때 시간 내서 와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게 북 콘서트라고 하는지 북 토크쇼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간 명칭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 90분 진행이 되는데, 먼저 그 축하하는 신간이 나온 이 신간을 축하하는 노래를 듣고요. 그리고 1부에서는 1부, 2부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형식적으로 1부에서는 이제 우리 윤정보 작가님 모시고 신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노래를 또 잠깐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1부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은 이제 아마도 이렇게 뭔가 가슴에서 끌어오르는 게 이렇게 막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2부에서는 조금 그걸 가라앉히시고 또 끌어오르는 거 말고도 또 좀 가라앉히실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2부 그 노래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 2부에서는 그 제가 이렇게 윤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기 오늘 와주신 청중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윤 작가님한테 어떤 질문이나 또 하실 말씀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다가 2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지금 발음이, 원래는 제가 그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조금 다쳐서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게 됐어요. 원래는 그 아시죠?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였는데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발음이 조금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유튜브로 지금 라이브인가요? 아닙니다. 네, 라이브는 아니고 이제 녹화해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또 그 방송을 한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또 그 질문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나중에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노래를 들어볼까요? 제가 직접 아마 소개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저 강 건너에서 급하게 일 마치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시고, 요즘 광장에서도 노래를 하시고요. 그리고 원래 직업은 사회복지사시고 물리치료사, 그래서 노래하는 치료사,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정환 가수님 모셔서 노래 듣겠습니다. 제목은 저도 물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저한테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 가수님 모실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터프하게 나오시는데? 죄송합니다. 세월호 운동하면서 이제 윤솔지 감독을 만나가지고 어머님이신 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책 발표하신다고 해서 책을 못 읽어가지고 죄송하고요. 진짜 이 나라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힘내서 좀 좋은 세상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내성마비 아이들 주로 치료하고 있고요. 첫 곡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겠습니다. 아직도 반역의 세월은 끝나지 않았구나. 서열의 이음 앞에 범죄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깨어나 젊음아, 부딪혀라 청춘아. 담내친 세월이 다시 오지 않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대한민국. 공부나 사랑이 먼저지 그날이 오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다 같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크쇼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저기 써 있죠? 우리 시대 거장의 귀한 아유. 윤정모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디죠? 네. 근데 사회자를 아직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제 소개를 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건방지게 제 소개를 까먹어왔습니다. 저는 지금은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미디어 담당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 담당이고요. 예전에 기자 생활을 했지만 사실 경제부 기자 뭐 이런 걸로 했어요. 대학 전공도 경제학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소설 오늘 토크쇼 하는데 이제 진행을 하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잘못 제안을 주신 게 아닌가 했는데 어쨌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성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오신 분들한테 잠깐 인사 말씀 하신 게 어떨까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먼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조금 길게 해도 됩니까? 네, 네. 시간 많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잠깐만요. 마이크를 안 켜셨어요. 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제 감개가 무량하고요. 우선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일찍 21살 때 대중 작가로서 등단을 했습니다. 등단이 아니고 그냥 썼죠. 그랬는데 우리 교수님이 이호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김동리, 서정주, 박목을 이런 분들이 우리를 가르쳤는데요. 근데 김동리 선생님만 하도 굉장히 좀 구태의연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신선한 바람이 딱 들어서 이호철 선생님 하신 얘기가 리얼리즘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리얼리즘의 작가로 있게 한 거는 선생님이었고요. 그때는 그분이 너무 거대하고, 그때는 그때의 사회에서는 이호철 선생님이 최고의 스타였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근처도 못 가고, 선생님이 또 제 친구 김민숙만 이렇게 예뻐하고 이러셔서 그랬는데, 또 대중 작가고, 빙빙 돌다가, 김민숙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꼬신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정모가 아무도 모르는 게 저게 또 시집 간다고 그러니까 줄에 좀 서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얼른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나에게는 축복받은 순간이었죠. 그래서 나도 또 결혼이란 거 해보고, 그 다음 또 애를 낳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또 애 이름까지 지금 저기 와 있던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무슨 못된 짓 해가지고 감옥에 갔었는데요. 그때 또 사모님 다 애를 맡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스님을 생각하면 항상 저는 이렇게 북받치고 그런데요. 제가 그 은혜를 하나도 못 갚았어요. 근데 그냥 돌아가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올 때부터 울렁울렁 했는데, 하여튼 리얼리즘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좀 특히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하고 이까지 오게 한 걸 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호철 선생님 이 자리에 와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죠. 네. 지금 우리 선생님 리얼리즘 얘기하셨는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윤정모 소설가 하면 백만부, 우리죠. 막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제목으로 뽑고 했는데, 백만부, 곱비, 다 아실 겁니다. 88년도에 아마 곱비가 출간된 걸로, 맞죠? 88년도에. 그때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그때 제가 그 책을 소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읽었는데, 그 곱비 아마 생각이 나시겠지만, 그 보고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부분 정도인가요? 중간 부분에 그 구속된, 그때 이제, 운동가들이죠. 그 최후 진술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을 보고 정말 막 가슴이 뛰었던 뭐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기억이 난 게, 그러니까 대학생 때 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녀. 이렇게 이제, 근데 한 그 여자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녀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니다. 왜 그녀라고? 여자만 그녀라고 하느냐. 그니라고. 그니라는 표현이 곱비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니, 그것도 이호철 선생님. 그러셨나요? 네. 그분도 그녀 잘 안 쓰셨습니다. 네. 그니라는 여성을 부를 때 그니라고 이렇게 소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작품들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뭐 진행을 맡으려고 그래도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오늘 3월 17일, 사실은 오늘 좋은 소식이 오늘 있어야 되는 그날인데, 근데. 아직 소식 없어요? 네,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선생님 소설 중에 자기 앞에 생, 이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빌려왔는데, 이게 2017년 3월 10일자로 일서가 발간이 됐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박근혜 탄핵 판결이 났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3월 14일 콘서트를 오늘 한다고 해서, 오늘도 그러면 윤석열 탄핵 소식을 낮에 듣고 오늘 콘서트를 하면 정말 좋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거 다음 주로 미뤄진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 다음 주면은 또 나겠죠. 다른 작품, 제가 이렇게 또 찾다가 제가 화면에 띄워달라고 했는데 오늘 화면이 이게 준비가 안 된다라고 해서 사진을 하나 띄워달라고 했어요. 여기 화면에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책을 곱비입니다. 이때 윤정모 작가님, 네, 이 88년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책을 가지고 왔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애 닮았다고 그러신 거 이 사진이죠? 네, 이 사진입니다. 지금 어디 갔죠? 우리 임 작가님, 선생님 따님. 아유, 저 안 닮았습니다, 걔가 훨씬. 하고 걔가 굉장히 잘생겼죠.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그거 말고도 뭐 밤길, 제가 막 다 생각은 지금 막 긴장해서 생각은 안 나는데, 아일랜드도 있었고, 애미 이름은 조셉배였다도 있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나온 책도 있었죠. 예. 그곳에 엄마가 있었어. 책이 2년 전에 재작년 7월 달에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저희 민들레 사무실에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갔다가 막 밤새서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거기 있었어는 이제 그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거기도 그 책은 그 소설이 이제 주인공이 소설가가 아마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 이름 저도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소설에서는 사실 처음에 아빠를 찾는 소설이었잖아요. 징용간 전쟁도 필리핀도 가고 뭐 하여튼 그 아빠를 찾는 그 남자 소설가의 이야기를 담았던 그런 그 소설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가시그물은 엄마를 찾는 그런 소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이렇게 쭉 계신 소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리즘, 윤정모 소설가 이렇게 하면은 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르뽀 문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리고 이 가시그물 이 책 맨 뒤에도 이제 그런 작가의 말, 보시면 나옵니다. 그 소개소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취재를 벌써 오래전부터 그 취재를 다 하셔서 르뽀로 하셨던 그 부분을 이제 이 소설에 녹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겪었던 식민지, 또 분단, 전쟁, 또 산업화 그 역사적인 과정 배경으로 그동안 쭉 이렇게 작품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가시그물도 이제 그런 실의 아픔, 상처, 그리고 치유, 화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란 거를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소설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질문을 또 하셔야 되니까 제가 다 여쭤보면 여러분 질문하실 게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시그물, 제목이 가시그물인데, 저는 이제 이게 왜 가시그물이라는 제목이 잡혔을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마지막 맨 소설의 맨 뒷부분에 가시그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직접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가시그물이라는 제목을 잡으셨는지, 그리고 그 가시그물이 이 주인공 동규와 그 엄마였던 송다연 그 관계에서 그 가시그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거보다 먼저 전에 네. 그 소개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학교 때 이렇게 책을 냈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대중작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선대에서 이런 데서 뭐 써달라고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게 졸업반일 때 그 동두천 잠입필보, 네. 그 정삼 뒤에 있는 무허가 속에서 잠입필보 이런 걸 쓰는데요. 너무너무 창피하게도요. 그거 동두천 그거 썼을 때 제가 표지에 나왔어요. 썬데이에서 그래. 근데 참 바람만장한 여자 같죠, 그죠? 그랬는데 그때 정삼 뒤에 가면 거기 상세기 모세가 나오는데 그 무허가 그 소개서에서 그대로 그겁니다. 거기에 속개쟁이가 감옥에서 20년 만에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여자가 또 그렇게 이런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연은 못 듣고 네. 거기서 이제 다연을 입힌 거죠.
그리고 왜냐면은 그 여자분이 소개를 할 때 기생이라든지 뭐 심청가라든지 뭐 이런 게뭐 쑥대머리 뭐죠 그게 춘향가라든지 네, 이런 네, 걸 너무너무 소개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어떤 기생이나 이런 데 관계가 있겠구나. 근데 그 사람 끝까지 입을 다물어서 못했는데 그 네. 소개서 풍경을 제가 그것도 또 선대서를 쏜 거예요. 네. 근데 그거 하고 난 뒤에 너무 그 소재가 너무 이렇게 아까운 사람이 와서 참 사람상 고급진데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단편을 쓴 게 또 있어요. 네. 썼는데 그게 5번인가 신춘에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냥 파기해버리고 있다가 네, 네. 이제 이번에 5년 전인가 또 어디서 영화를 하는 분이 영화 소설 하나 써달라. 네, 네. 그래서 나는 뭐 일제가 나의 원수니까 네. 여기에 그거 할 수 있는데 액자 소설 넣어도 되냐 하니까 좋지 해서 동래성 전몰가는 우리 역사상에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목 달아 죽은 데라. 그 제가 또 온천장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접목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가시건물이요. 네, 네, 네. 아마 몇백 년 될 겁니다. 그 일본이 우리를 괴롭혀 온 게요. 네. 그 괴롭혔는데 신라 시대 때 그 당한 주변에 그 간포란 어디서 학살당한 헌적에게 또 이 얘기도 아직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와 그리고 걔네들 그 괴롭히는 이거 구석구석이 우리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만 아니라 그 가시 거친 건물로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동래성까지 해서 모든 역사적으로 우리가 얘네들한테 가시 건물에 걸린 거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가시 건물에 걸렸다고 해서 뭐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이걸 해쳐 나가야겠다. 그래서 가장 강한 가시 건물을 주고 가시 건물을 해치는 걸 하자. 그래서 네, 네. 가시 건물 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동래상 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 원래 경북 월성 고향이시고, 거기에서, 부산 동래상에서 오래 사셨고, 이 소설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배경도 이제 부산 동래 온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그 소설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배경, 장소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동래장 사셨던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동래장 사실 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거기 뭐 기생들이 살던데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근데요, 그게 시골에서,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밤에 어디 뭐 놀러 가면 따라간다 그러면은, 네네. 올빼미가 눈 빼먹는다 그러면은, 이러고 이제 안 빼뭘, 이래서 따라가 다녔던 네네. 아주 촌뜨기가, 네. 온천장에 오니까, 거기는 온천물 문화, 네. 그다음에 상춘객, 금강고 오니까 상춘객 문화, 모든 문화들이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돌아가고 있는 거 너무 눈이 팽팽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마다 그 중심지에 나와서 보는데 레온산이 이렇게 그리고 또 캬바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위 뭐 있는 노래 들은 기억나. 제가 그런 데서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가 쫓겨나게 되는데 그 구경하다가 근데 처음에는 그 촌뜨기가 와서 레온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우리 할머니 얘기처럼 하늘에 있는 별이, 왜냐면 시골에서는 별이랑 빛이랑 별이 별밖에 없으니까 별과 달, 하늘에 있는 별이 변신해서 저 네온이 됐다.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10살짜리가. 그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 시골 문화와 그 잡다한 문화에서 나를 이제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서 이제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 가다 보니까 이쪽에 가면은 기생 문화가 있고 저쪽에 가면 또 막 동네 합춤하는 그 팀이 있고 좀 장정동 저 안에 들어가면 옛날 선비들 너무너무 가난한 선비들 독보자 다 쩔어서 봄 되면 뭐 시조 이런 것도 하고 참 희한한 동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착착착 하는 캬바레에서 캬바레 그것도 구경하고 또 기생들 막 하면 그거 가도 구경하고 이래서 나에게 지금 또 캬바레 하는 그 스텝이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기생들이 노래 이렇게 동기들 보러 쑥대 머리 이러는 거 있죠. 네. 그게
가사가 다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리고 뭐 수군춤 이런 거 다 기억이 나요. 그 구경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라해보게 되고 그런 문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우리 엄마의 저 직장이 거기 책에도 나오지만 여중이란 거였습니다. 요리집에서 신분을 하는 사람요. 네, 네. 그래서 나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요리집에서 일하는 데서 이런 기생들 파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또 그냥 그거 이제 구경하다가 일 다 끝나면은 별자리라든지 이런 사람 와서 끝나고 가면은 생선이라도 먹을 게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것도 주워 먹는 그런 재미.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다양한 그 기생들 장고추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다 이렇게 하나씩 별처럼 돌면서 하나의 머리 나의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네, 네. 원전장이란 참 특별한 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장춘 박사가 원예고등학교 교장이었어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네. 시 없는 수박 그거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네, 우장춘 박사.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듣고 연구천하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그거 하여튼 뭐 이상한 짓거리를 네.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네. 원전장이란 정말 특이하고 매력적이고 네. 참 이렇게 표현할 게 많고 생각할 게 많고 그런 데입니다. 네, 네. 이 소설에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예,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냥 소설로 다 여기 지금 예, 담겨 있는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가 해방 전에,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했을 것이고. 자기들 다 차지했죠. 네네. 백호밖에 우리 한국 사람 없었고. 네.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도 이제 이승만 정부라든지 박정희 정부 때도 그때도 이제 또 다시 그 요정 문화라든지 그런 유흥문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온천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돼서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동네였던 예, 그렇죠. 거죠. 박정희 때는요, 네. 찌부차가 그냥 쫙 깔려있고, 나는 네, 정호영도 보고 기억 다 해요. 지금, 대한항공 있죠, 그 사장, 네. 돌아가신 분요. 네네. 조중은. 처음 사람이요. 그분 나 어릴 때 봤어요. 찝차 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와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는 하도 호기심이 많아서요, 뭐든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바퀴가 이만한 걸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신기해서 보고 이렇게 타고 싶나? 이러시더라고요. 타고 싶죠. 그러니까 좀 이따가 오늘 태워줄게. 이런데, 우리 엄마한테 잡혀서 네. 못 갔죠. 네네. 동네에 또 사실은 전 잘 몰랐어요. 그 이제 동네성, 이제 송상현, 임진왜란 때 싸움, 그 역사 배우긴 했지만, 동네에 잘 몰랐는데, 그 학춤이 소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학춤이 또, 그냥 학춤을 이제 본 기억은 있죠. 이제 TV에서도 보고 봤는데, 제가 본 학춤은, 사람이 이제 학의 머리를 이렇게 이제 소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냥 긴 다리에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이렇게 추는 춤, 그 학춤을 생각을 했었는데, 동네 학춤은 다른 거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네. 고려시대 때 고구려 시대부터 학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조선 때는 청합회라고 해가지고 네. 머리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한 게 있었죠. 네. 동네 학춤은 전혀 그게 발생 이유가 다르니까 네, 네. 선비들의 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투리하고 도포하고 잘 그것만 입습니다. 네, 네. 입고 완전히 사람 그게 보면은 그게 묘사했지만은 아주 결기 있는 기생들이 그것과 그다음에 장수들의 춤이고 네. 그게 동네가 만약 이렇게 5구역 중요한 지역이 전부 다 그게 학이 들어간 그 이름입니다. 학바에 아직도 있지만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사람이 학이 원천지니까 그 학춤이 나왔고 그 선비들의 애완 그런 것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학춤이 그때도 있었다고 생각해. 송상현 씨 그때도. 네. 왜냐면은 거기 아이들이 학바에 많이 갔다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룡 씨 학춤은 왜냐면 선비춤이 기계가 있고 막 장수처럼 뛰어오르고 네, 이거는 네. 뭐 이런 게 별로 없고 그냥 아주 결기가 있잖아요. 네. 아마 그랬을 거다 해서 이제 이렇게 접목하고 누가
그 최희완식을 누가 그 설명한 것도 그런 게 있고. 네네네.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동네 학춤을 보니까 그 선비가 갓을 쓰고 도포 자락을 막 휘날리면서 마치 날갯짓을 하듯이 그래서 굉장히 힘차고 뭐 그런 그러니까 남자들의 춤이었던 거죠. 이 소설에 보면 주인공 송다현이 이제 그걸 이제 배우고 싶어 했는데 이제 어떻게 여자가 그걸 배우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송다현이 학춤을 배우고 또 그 뒷부분에 이제 학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동래성 순절도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거기에 마지막 장면에 송상현 부사가 왜구들하고 임진왜란이죠. 그러니까 치열한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이제 결국 전사하죠. 전사하고 그 아들 서자 기열이 이제 돌아가서 노을이 지는 노을을 보는데 학들이 막 날라오는 이제 그런 장면, 마치 무슨 굉장히 장엄한 그림을 영화를 보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이 소설에서 저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설도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전설도 있습니다. 전설도 있나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뭔가 이 소설에 가시금을 이 소설에 학이 등장하고 또 학춤이 등장하는 물론 동네가 배경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뭔가 상징하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 네. 학은 굉장히 고귀하잖아요. 고귀한, 네. 그리고 그 선비적인 풍도 있고 옛날 우리 장군들은요. 네. 그렇게 장수들은 이렇게 좀 요새 뭐 정원에 전두환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기계가 있고 굉장히 학식이 있고 그리고 우선 전 세계를 깨뜨려 버리고 현만을 가졌거든요. 내가 아까 얘기 잠깐 하려다 말았던 게 있는데 정발 씨 있잖아요. 네네. 부산 진성 그 장군이요. 네네. 그 사람이 지금 아까 영도에 있었다 그랬죠. 네네. 그거 옛날에 전령도였거든요. 네네. 그걸로 막 말 타고 가서 거기에 그분이 일부 외척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분이 그걸 알고는 오늘 그것이 알고는 매일매일 글로 순찰을 하셨어요. 직접 네네. 본인이 말 네네. 타고. 그래서 오는데 보니까 세하는데 한 척, 두 척, 그게 막 말도 아니게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서 또 그게 부산 진성을 말뚝박게 한 거예요. 그렇게 다. 네네. 그렇게 뭐 했듯이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했어요? 학이 이 소설에 이제 등장하고 이제 학춤이 등장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게 장치가 그 선비나 장수나 모든 기계는 네네네. 아주 우아하고 네네. 아주 절개가 있고 아주 결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학춤으로 다 얘기하거든요. 네네. 학춤은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네네. 요거 연관시킨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소설 굉장히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동래성 순절도 뒷부분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이렇게 소설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쓰신 소설입니다. 네, 소설인가요? 예. 굉장히 정말 옛날에 어떤 그 기록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한 또 무슨 한 편의 사극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순절도 그 대목에서. 그 장면이 또 이렇게 들어간 거는 또 뭡니까? 물론 그 인연이 있어서 송다현의 아버지, 기열이 이제 송상현 부사의 서자였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거는 우리 원효대사가 가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무슨 나무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온천을 발견했을 때 네네. 신라시대 때 그 왕까지도 갔던데 네. 온천장이거든요. 근데 그때 학이 네. 그 주변에 온천 물 주변에 그 동네는 뭡니까 호수 같은 게 많았거든요. 좀 작은 많아서. 그래서 학이 많이 살았는데 학이 치료를 한다고. 그러니까 치료해줬다는 건 어디 전설도 있어요. 뭐 잎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그 피부병이 없어지고 그거는 그 원효대사의 그 전설에 학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 있고 그래서 그리고 학은 사람 고치든가 하여튼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학을 딱 대변시켜서 네. 우리는 일어난다. 네, 네, 네. 아픔 다 아마 치유될 거다. 그런 뜻이. 네네. 그 말씀하신 게 제가 이 소설을 읽다가 굉장히 왜 그 소설을 읽으면 그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 몇 가지 대목 중에 지금 치유, 학을 얘기하시면서 치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대목 잠깐 읽어볼게요. 자기 몫의 고통은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다.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몸의 상처는 아물게 되어 있고 정신이나 마음이 아프다면 망각에 맡기면 된다. 고통에 지배당하면 시시한 사람이 된다. 이 대목이 나오는데 이 대목을 사실은 제가 왜 인상 깊게 기억에 이제 남아서 적어왔냐면 저도 얼마 전에 다쳐가지고 좀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 대목을 딱 보니까 자기 몫의 고통은 남이 해결할 수도 있게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좀 가져와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주인공 송다연이 이제 전기봉 이제 그 동규의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거기 이제 강간의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겁탈당하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 무덤에 갔다가 이제 와서 이제 이제 이야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는 대사처럼 이렇게 아버지가 나오는 그 거죠. 하죠. 송다연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자기가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전 굉장히 기억이 나서 그 순절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 대목을 이렇게 저는 아까 재작년에 나온 그 소설 그곳에 엄마가 있었어. 거기도 이제 굉장히 생생한 그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독립 순절도가 이제 그런 그 전쟁의 역사에 넣었는데 삽입이 됐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특별히 일부러 사실은 이 소설이 아시겠지만 그 잔류 일본인 토착 외국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임진왜란은 이제 그보다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하면서 이 소설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삽입된 하신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건가요? 이 순절도를 그러니까 그 순절도를 쓰기 위해서 다현의 아버지가 11대가 후손이잖아요. 11대, 네. 그 대신에 그때 그 다현이 엄마가 그 일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 기생이 죽었대요. 네. 내가 그 원천장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전설을 너무 잘 아는데요. 네네. 수청을 거절해서 찔려 죽은 거예요. 그 훈도시만 차고 했다는 것도 그런 거 얘기 다 남아 있어요. 원천장에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학춤은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요새처럼 그룹을 안에 언더그룹으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개발한 거예요, 학춤은. 그래서 추주를 안 하고, 왜냐면 경성에서는 청악, 홍악에서 막 화려한 옷을 입고 하는 거. 근데 여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데는 그냥 미틀이라는 게 전투에서 그냥 나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네. 여기 장수 그거고 자기들끼리 이게 만들어서 창작을 했는데 이 일본 놈은 그것도 모르고 그 경성 학춤인 줄 알고 여기 학춤을 추라고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모욕이잖아, 이 네, 사람에게. 네. 그때 이제 추면서 막 다른 걸 보이잖아요. 그게 막 그거 보이는 그거 막 반일 이런 거를 보이는 것도 순절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강하잖아요. 그 아버지, 다인의 아버지는 반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한몫을 시키는 거. 굉장히 생생한 그 전투 기록이 나와서. 그 동래성 그 전투를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세요. 역시 르뽀 문학의 대가신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사실은 그 핵심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기보, 그러니까 전동규의 아버지, 그 강간의 씨앗을 남긴 토착 외구잖아요. 잔류 일본인 또는 잔존 일본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잔류 일본인, 잔존 일본인에 대해서 어릴 때는 전혀 몰랐고,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이야기가 아마 아키히토, 누구죠? 이명박이 집권을 할 때, 이제 좀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잔류 일본인에 대해서. 이 소설이 잔류 일본인에 관한 이야기인 건데 다 아시죠? 잔류 일본인이었던 전기봉이 이 송다연이라는 여인을 겁탈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전동규 그 아들이 죽이잖아요. 송다연. 자기 생모를 모르고 죽였고 복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살해를 송다연 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전기봉이 이제 결혼한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 엄마는 아닌데, 송다연이 엄마를 죽입니다.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이제 버려져서 이제 어둠의 세계로, 조폭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생을 망친 거죠. 그러니까 젊음을 다 망치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이제 엄마였던 송다연, 그분이 이제 남겨주신 분.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 아시겠지만, 토착 외구, 잔존 일본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잔존 일본인 혹은 잔류 일본인.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실 분도 아마 여기 오셔서 계실 겁니다. 토착 외구하고는 약간 다른 거죠. 토착 외구는 일본인은 아닌데, 이제 친일을 이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토착 외구다라고 해서 정치적인 의미죠. 그래서 토착 외구 무슨 일왕 무슨 생일잔치를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가끔 힐튼 호텔에서도 하고 하면 그때 이제 등장하는 그런 정치들 있잖아요. 나 아무개 국회의원이라든지 토착 외구라고 하는데 잔존 일본인, 잔류 일본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끝나서 해방이 됐는데 일본의 본국에 돌아가지 않았거나 돌아가지 못해서 남은 그런 일본인들을 이야기하죠. 아마 선생님이 많이 조사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설명해드리려고 제가 적어 왔거든요. 네. 읽을게요. 먼저 외구 토착 세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호적 언어로는 미고 성관이라고 합니다. 성씨와 본관을 고찰할 수 없음을 뜻하는데요. 그 이유는 전쟁 등 난리통에 고아로 태어나 조상을 알 수 없음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분 세탁일 것입니다. 근대 역사에서 급작스럽게 수많은 신분이 세탁이 있었던 시기는 광복 직후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외구의 패망이 있습니다. 일제 패망 후 남한에 남은 자가 100만이 훨씬 넘었는데 그들 모두 일제 때 조선인 착취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단시간에 재산을 다 챙길 수도 없고 또 원자폭탄으로 쑥대밭이 된 섬나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성과 이름을 세탁해서 남았던 것이죠. 그들의 후손이 현재 900만이 되고 그들이 지금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자들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물론 뭔지도 모르고 몇 분의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제라는 집단이 우익이었으니 그 후손을 통틀어 뉴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이를 정확하게 명명하면 뉴라이트가 아니라 그들은 뉴트리아족 외래종이니까 우리는 그들을 토착 외구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토착 외구들이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전두환 고향이 합천이고 진주 등지에 가면 아직도 그 일본 토착 세력 때 집성촌이 아주 거대하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해 주셨는데 그곳에는 전두환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으니 전두환 그자가 성을 세탁한 매너음의 일가는 아닌가 의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건반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정도로 또 네. 저기 네네. 더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네. 지금 그때 남았던 잔류 일본이, 그러니까 해방 직전에 260만 명 정도가 한반도에 살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북쪽에 한 70만이 70만, 90만 정도 뭐 있었고 남쪽에 물론 더 많이 살았죠. 77만이고 남쪽이 다 왔죠. 예. 우리 그 남한에 많이 일본인들이 잔류했던 곳이 제일 많았던 곳은 아무래도 서울 경성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부산인가. 예, 부산하고 거기 진주에서 네네. 진주 엄마가 그곳에서 잠깐 나오지만은 네. 진주에서 군수 대대로 네네. 참 많이 그 사람들 세력을 넓혔죠. 네. 진주에도 있고 지금 진주. 현재도 아주 1000명이 훨씬 넘는다고 그러고요. 네네. 합천 그 전두환 고향에는 그거 더 큽니다. 네. 그건 황선열 씨라고 그 사람 연구한 게 있는데 논문을 보면은 예. 정말 무섭습니다. 예, 소름 끼치고요. 황선영 교수님이 연구하신. 예, 있습니다. 거죠. 저는 자료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료는 많지 않은데 지금 네. 황선열 같은 그 민간 그런 학자들이 네. 찾아낸 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많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일본인들이 그 식민지 시대에 서울에 제일 많이 살았겠죠. 그리고 주로 이제 부산이나 이제 북한에는 그 신의주 또 함흥인가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도시였냐면은 그 자원을 수탈해서 거기서 그 수탈한 자원을 이동하거나 일본을 본국으로 보내기 편리한 우리나라 부산 그리고 인천에도 굉장히 잔류 일본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목포라든지 군산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그 일본인들이 살았고 해방된 이후에 돌아가지 못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이 폐허가 되니까 가서 그 조선에서는 여기 한반도에서는 떵떵거리면서 다 누리고 큰 부를 다 착취한 거죠. 조선 사람들은 착취한 그 땅과 돈, 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원래 그 사람들이 그 일본인들이 그 식민지 시대 이 조선 땅에 올 때 그렇게 무슨 뭐 엘리트들도 아니고 일본에서도 좀 하층 살았던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뭔가 한탕해서 돈을 좀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까 90만 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숫자는 아마 더 많지 130만이 않겠습니까? 못 돌아갔고 네네. 그게 지금 900만이 됐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자녀를 낳고 해서 이제 그게 900만까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또 돌아가기도 싫고 하니까 저는 이게 뭐 찾아보다가 그때 이제 해방되고 나서 서울의 그 YMCA에서 조선어 이제 말하자면 학원, 한글, 우리말을 가르치는 그 학원이 이제 생긴 거죠. 그 크게 생겼죠. 근데 거기에 그 잔류 일본인들이 막 이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말을 배워서 여기서 남아서 조선인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남아서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인처럼 살고 얘기하신 것처럼 신분 세탁, 이름도 바꾸고 해서 이제 남았다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6.25 전쟁이 났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또 막 그 산속에 숨었다면서요. 이제 잡히면 이제 재산을 뺏기고 목숨을 이제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해방 정국에서 북한은 친일 청산을 막 시작을 했는데 우리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어 나온 거죠. 이승만 정부 때부터 기어 나와서 또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 해체되고 일본 사람들을 고위직에 막 앉히고 다 기용을 했잖아요. 뭐 그러면서 다시 이제 기어 나와서 조선인인 것처럼 살았던 뭐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은 자기 조상이 일본인이라는 거를 모르는 아이들 아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나는 김태용과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이 자기 그 일본이 그런 거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신분 이름은 바꿨지만은 아니면은 우리 한국의 기밀 문서를 일본에 넘겨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걸 윤석열 같은 친일파가 그 사람 윤석열 아버지는 또 무서운 친일
거잖아요. 네, 네. 그 기형아슬 들고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이 특히 너무 내가 무서운 거예요. 잠깐만 읽을게요. 사실 마이크. 그들의 세력이 팽창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들 상징인 주요 부서, 예를 들어 독립기념관, 김구기념관 등 여러 곳이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또는 친일파들이 장악해서 국민의 세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긴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들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윤석열 같은 괴물을 힘없이 육성해서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낼 것입니다. 그들은 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대 자기네들이 지배했던 나라, 반드시 되찾아야 할 나라라고. 그 근거로 생판 거짓 여신을 내세우고 가야 쪽 어디에 세웠다는 자기네들 나라 곳곳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거짓들이 수없이 많은 책으로 또 나와 있고 그 책에 현혹된 김문수 등 나이롱들이 김구 선생님을 중국 국적이다. 조선 사람들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그렇게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말들을 찌그레대고 있습니다. 외국 토착 세력자들이 궁극적 목적은 정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일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바른 역사를 지우거나 뭉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인구가 늘어나고 세력이 커지고 계속해서 부를 축적한다면 900만 그 만만한 수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선열 애국자들이 세워준 민족의 기둥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우리들 후손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애국 선열들이 바랐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보를 세우고 그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과대 망상을 친일조차도 묵인하거나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네. 박수.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900만이면은 우리나라 남한 인구 4,500만이죠. 한 5분의 1 정도나 되는 겁니다. 5분의 1 정도가 잔류 일본인, 잔존 일본인이거나 그 자녀들, 자손들인 거죠. 그 저도 이 잔류 일본인의 문제, 잔존 일본인 이 이야기를 몰랐을 때는 도대체 왜 우리가 식민지 경험을 그렇게 수탈당하고 착취당하고 했는데 왜 일본을 저렇게 좋아하고 하는 걸까? 저 사람 조선 사람 맞나? 한국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잔류 일본인에 대한 이 기록들을 보고 하면서 이해가 설명이 되기 했던 것 같아요.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 사람들은 한국을 자기네 나라라고, 일본이라고, 일본의 나라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3.1절에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어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문제는 그냥 숫자만 900만, 5분의 1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주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시간이 지금 꽤 됐는데. 그래요? 네,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하는 시간을 잠깐 한 5분 정도 갖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 이야기도 듣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조용히 쉬시는 동안에 우리 사회복지사이자 물리치료사이면서 노래를 하시는 박주환 선생님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어느덧 이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10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제 이야기는 짧게 좀 마무리하고 저도 더 하고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소설 보면요, 동규가 이제 엄마를 찾아서 이제 그 기록들을 쭉 찾아가고 하죠. 마지막에 동래성 순절도 이야기도 이제 쓴 이제 그 기록도 다 보고 저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동규가 그 송다연이라는 여인을 그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끝난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죠. 끝까지 네, 모르고. 아니죠. 끝까지 모르죠. 예. 네, 모르는 거죠. 예, 예. 그거 좀 너무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아는 걸로 끝나야 좀, 그래도 다행이다. 이게 이제는 알게 됐구나. 그 정다연 그 여인은 이제 죽었어요. 죽고, 좀 아는 게 좀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개인사가 되는 거고, 네네. 나는 이게 이거를 국가나 그 민족으로 그거 한 건데요. 이게 송다연이는 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날아온 그 폭풍이 날아온 씨앗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돼지가 폭풍이 날아온 씨앗이라고 구별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만든 거 전부 다 만든 건 송다연이라고요. 네. 그랬는데도 일단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뺏겼잖아요. 근데 아이가 죽어가기 전에잖아요. 그때 송다연이 생각이 일본 놈이 여기 다 죽었다. 네. 그 아이에게는 네. 내 것만 남았다. 이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 내 것만 남았는 건 내 거를 보호하고 내 거를 소화하지 않으면은 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가 누가 우리 선열이 그랬죠. 내가 있어야 국가가 있지만은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내가 또 민족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렇게 했는데 일단 내 아이인데 내 아이가 구질구질하게 엄마다 뭐 이렇게 자연식을 하면은 네. 이 아이의 그 별로 많지 않은 인생에 네. 허비하잖아요. 준 거 갖고 네. 다 해라. 네. 내 아이 준 거 갖고 다 해라. 네. 내가 그 다 철저히 보호하는 거예요, 아이를. 네. 그 인생을. 네. 그래서 그렇게 결말을 맺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나중에 이 엄마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끝나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하고 아닌가? 그래서 다시 읽어보고 했는데 결국 모르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여기 와 계시죠? 김대현 평론가님이 이 서평을 저희 시민언론 민들레에 써주셨는데. 성하온이야? 네. 아니. 네. 거기 이제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제 윤정모가 생각하는 화해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화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행하는 모든 폭력적인 것이 종식되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종식 여부의 판단은 언제나 피해자의 결정에 있다. 화해는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수락이라는 균등한 상호작용이 아니다. 불균등한 역학관계에서 시작된 가해와 피해의 양상을 본래의 관계로 복원하는 것이 바로 화해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예. 좀 어렵게 써주셔가지고 여러 번 읽어봤는데 용서와 화해 저희 시민언론 민들레에 이제 서평을 올리면서도 그 제목을 어떻게 서평의 제목을 어떻게 뽑을까 하다가 이제 용서와 화해를 제목으로 뽑았는데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용서와 화해는 뭡니까? 저는 아까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이라고 했던 그 부분 망각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마음의 상처는 망각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는 또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김대현 평론가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이 소설에서 용서와 화해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을 대현 씨가 아주 잘 짚은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아이는 끝까지 엄마라는 걸 모르잖아요. 네. 그걸 지금 자기 엄마를 죽인 살인자잖아요. 네. 용서할 수가 없죠. 네. 그렇지만 자기를 살게 해줬잖아요. 네. 그 은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등 관계이기는 하지만은 네. 용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네. 둘 다 망각하는 거죠. 네. 네. 망각해버리면 이제 공평이 아니고 공정해지는 거죠. 네. 네. 공정해지는 거죠. 네. 이 아이의 머리를 공정하게 정리해버린 거죠. 네. 네. 용서하면은 안 되죠. 왜냐면은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네. 알면은 용서 하지 말아야죠. 네. 얘가 모르기 때문에 네. 용서하면 안 되죠. 조선왕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이해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자, 2부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2부 무대는 여기가 아니라 이제 이쪽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그냥 여기가 이제 무대라고 이제 하고요. 자, 무대를
네.